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 석박통합 3기 이소현입니다. 유넷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먼저 제가 유넷을 왜 리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유넷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넷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과제는 후드, 그러니까 목 부분에 있는 후드의 병변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 제가 관련 논문을 읽어본 결과 유넷이 쓰이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논문을 한번 따라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유넷에 대해서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어, 이렇게 다른 논문에서도 후드 병변을 분류하고 파악하는데 유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유넷을 리뷰하도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2명의 환자로부터 536개의 이미지를 수동 분할을 했고, 그다음에 유넷과 ERF넷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앙상블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그멘테이션 하기에 충분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주석을 잠시 스트라이트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보컬 폴드로 성대를 의미하고요. 이게 보라색 부분이 주황색이나 노란색 부분은 환자를 치료할 때 삽입하게 되는 의료 도구를 의미하고, 그리고 보라색을 환자의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잘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유넷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 프로토콜인데요. 평가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유넷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3D 의료 영상 이미지의 시그멘테이션의 평가 지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시그멘테이션을 할 거니까 이와 관련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평가 프로토콜을 할 때는 일단 비교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을 골든 스탠다드라고 의료 분야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는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한 2명 정도가 시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검증한 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한 논문은 위의 3차원 의료 영상 분할 평가 지표에 대한 고찰이라는 김장우 선생님의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아래에 있는 영어 제목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의료 영상 분할 평가 지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차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오차 행렬은 트레이닝을 통한 예측 성능 측정을 이미지화한 행렬로 예측 밸류랑 실제 밸류를 비교하기 위한 표입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7개의 고양이와 여우 사진이 섞여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가 판별을 한다고 할 때 고양이는 1로, 고양이가 아니면 0으로 판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별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별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고양이가 맞으니 1이 맞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우인데 제가 1로 표시해놨으니까 잘못된 분류를 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결과를 토대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자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양이의 실제값과 예측값에 따라서 실제로는 고양이인데 제가 예측으로도 고양이를 잘 예측을 해낸 것이 3가지 경우,
그리고 실제로 고양이지만 고양이가 아닌데, 예, 실제로 고양이지만 고양이가 아닌데 이렇게 한 경우가 첫 번째, 예, 고양이가 아니라고 제가 예상한 값이 한 가지 경우, 그리고 실제로는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라고 예상한 게 두 가지, 실제로 고양이가 아니고 역시 알맞게 고양이가 아니라고 예상한 게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대부분의 평가 프로토콜이 다 컨퓨전 매트릭스의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프리시전은 정밀도나 정확도, 그러니까 양성 검출 결과 중에 실제 양성인 비율, 즉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를 합한 값으로 true positive를 나눈 값의 확률이 됩니다. 이와 같은 뭐 프리시전이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F1 스코어나 다이스, 그리고 IOU 등의 지표들은 대부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초록색 부분은 아무래도 그 센시티비티를 이미지화하여 이렇게 이 행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센시티비티이고, 이 열을 이미지화해서 이 열 부분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프리시전입니다. 이렇게 평가 프로토콜을 자주 쓰이는 평가 프로토콜 중에서 리콜이나 프리시전 스페시피시티는 이후에 더 다른 것에 또 쓰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다이스는 시그멘테이션 평가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제가 본 대부분의 논문이 다이스와 같은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역시 IOU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PR 커브와 에버리지 프리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지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PR 커브는 먼저 세로축을 아까 말씀드린 프리시전과 가로축을 리콜로 표시한 곡선인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리콜로 표시한 곡선인데요. 알고리즘 자체 검출 결과에 대한 확신 정도인 여기 컨피던스 레벨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A에 대한 디텍션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 값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threshold를 부여하고 그 threshold 값의 변화에 의한 물체 검출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스트레스홀드를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제일 높은 컨피던스가 95%였고 제일 낮은 컨피던스가 13%였는데 이에 따라서 스트레스홀드를 설정을 하면 그에 따른 프레시전과 리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AP라는 것은 PR 그래프의 근사 직선 아래 면적을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각 결과값들에 해당하는 프리시전 값들의 에버리지입니다. 이거를 이미지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R 커브를 먼저 그리고 이를 직선화하여 이 밑에 있는 너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FCN, 즉 Fully Convolutional Network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얘가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일단 시멘틱 시그멘테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유넷의 유넷이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게 참고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을 위해서 기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CNN 기반 모델, 즉 알렉스넷 VGG16, 구글넷 등을 목적에 맞춰서 변형한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의미를 가진 단위로 영상을 분할하는 거고 이는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한 큰 사진 하나를 클래스 하나, 즉 하나의 라벨 값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덴스 프레딕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면 여기 강아지가 아마도 한 마리 있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서 시그멘테이션 결과를 보면 크게 이미지를 가진 단위, 즉 개라는 개라는 의미를 가진 단위, 그리고 고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위로 이렇게 사진이 나뉘게 됩니다. FCN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or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 제일 세상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간단한 구조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FCN에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컨볼루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CNN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다시피 널리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 중의 하나로 이는 이미지의 공간적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 특징을 추출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는 네트워크 모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딥 CNN 모델의 구조는 마지막 층으로 분류기 역할을 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덴스 레이어라고도 불리는데 얘는 1차원으로 플래튼된 행렬을 인풋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적인 형태의 artificial neural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플래튼 시키기 때문에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사라지고 또한 입력 이미지 크기가 고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FCN에서는 모든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대체했는데요. 여기서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 지금 이미지가 나와 있죠. 얘는 그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져서 오버피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웃풋 피처 맵의 차원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만큼 있다가 요만큼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만큼 늘어나는 역할에서 얘가 그 차원을 줄여주는 이 가운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틀넥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먼저 N1이라는 크기와 N1이라는 높이와 N2라는 가로 너비를 가진 어떤 이미지 그리고 D만큼의 뎁스를 가진 이미지 피처 맵이 있습니다. 얘를 인풋으로 하여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와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는 인풋 이미지의 뎁스와 같은 깊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대략 C개의 채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웃풋으로는 일단 얘를 한번 이렇게 곱하면 여기 하나의 칸이 나오는데 N1 곱하기 N2 즉 인풋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의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서 그 차원의 개수 이 아웃풋 이미지의 깊이는 원바이옴 컨볼루션의 채널 개수와 똑같은 즉 원바이옴 필터 개수와 똑같은 개수가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서 이제 얻게 된 마지막 특성 맵의 수는 그러니까 훈련된 클래스 개수 즉 원바이원 컨볼루션 필터 수와 동일하죠. 여기서 아웃풋으로 되는 각 특성 맵은 하나의 클래스를 대표를 합니다. 이 아웃풋 특성 맵을 또한 히트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특성 맵이라면 고양이가 있는 위치의 픽셀 값들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여기가 일단 FCN의 구조를 제가 미리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1번 구조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원래는 FC 레이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2번처럼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 시트맵이 나왔고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다음 장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고양이나 개 같은 이미지를 의미를 가진 부분의 픽셀 값들이 높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코arse, 그러니까 대략적인 특성 맵들을 아웃풋으로 도출을 해낸 거기 때문에 이 크기가 좀 작고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의 크기로 다시 복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만큼 복원해줄 업샘플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샘플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코arse한 맵을 덴스한 맵으로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업샘플링 방법이 코arse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층의 컨볼루션 층을 거치고 나면 이제 나온 피처 맵의 크기가 32by 32, 그러니까 원래 피처 맵에서 32로 나눈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소개한 바로는. 그래서 그 특성 맵의 한 픽셀이 입력 이미지의 32by 32 크기를 대표를 합니다. 이때 리셉티브 필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 칸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므로 한 픽셀이 32by 32 크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32by 3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웃풋 피처 맵은 하나가 엄청나게 큰 범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굉장히 대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샘플링된 각 특성 맵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시그멘테이션 맵을 도출을 합니다. 여기서 각 픽셀당 가장 높은 확률이 높은 클래스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업샘플링 방법은 일단 해당 논문에서는 백월드 컨볼루션 또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또는 디컨볼루션이라고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컨볼루션의 역연산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게 인풋 이미지고 이게 아웃풋 이미지로 여기 해당 이 필터가 얘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FCN30이라는 방식을 만약에 사용을 하고 해당 논문에서 몇 가지 네트워크를 실험했는데 FCN32, FCN16 그리고 FCN8S라는 네트워크를 실험을 했습니다. FCN32의 문제점이 피처맵이 원래 이미지 크기로 복원은 되는데 작은 피처맵의 크기를 단번에 큰 사이즈로 이렇게 복원을 하면 아웃풋 덴스 맵은 여전히 굉장히 코arse, 즉 아주 거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지 못한 시그멘테이션 맵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갑자기 32배로 업샘플을 했을 경우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와 FCN32S 네트워크를 사용한 시그멘테이션 결과가 큰 차이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을 해당 논문의 저자는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킵 커넥션은 이전 단계 컨볼루션 층의 피처 맵을 이렇게 업샘플링을 더해서 업샘플링을 수행한 건데요. 여기서 각 컨볼루션 층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피처 맵의 해상도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낮은 층에서는 굉장히 로컬한 이미지 그 특징들, 즉 뭐 모서리 같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 깊은 층에서는 뭐 얘는 고양이다, 이 덩어리는 고양이다, 이 덩어리는 개다 정도의 굉장히 펄스하고 의미론적인 정보만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얕은 층의 정보랑 깊은 층의 정보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FCN32S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FCN16S는 일단 네 번째 층에서 하나 피처맵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1번째 층을 2배로 업샘플해서 그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concat 한 다음에 16배 업샘플한 게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CN8S는 일단 세 번째 피처맵을 꺼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처맵을 2배 업샘플하고 마지막 피처맵을 3배 업샘플하여 이를 더해서 8배 업샘플한 것을 결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 FCN32S는 굉장히 콜스하게 시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16S는 좀 더 자세하고 8S는 그보다 좀 더 자세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이거는 여기 IO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가 프로토콜 즉 IOU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FCN8S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스키 커넥션이라는 것이 쓸모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FCN8S가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일반적 FCN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FCN8S를 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넷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넷 Convolution Network for Biomedical Image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발췌하였는데요. 이는 바이오메디컬 영상 처리를 위해서 개발된 네트워크이고 아우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존하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CN을 활용했고 여기서 보면은 컨텍스트를 캡처하기 위한 컨트랙팅 패스와 그와 대칭인 익스펜딩 패스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영상 처리를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로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이는 픽셀 주변의 로컬 레전을 인풋으로 해서 클래스 라벨을 예측했습니다. 이 단점으로는 느리고 로컬라이제이션과 콘텍스트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넷의 메인 아이디어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전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아닌 패치 탐식 방식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엔코더에서 이미지 콘텍스트를 포착하고 엔코더는 여기 앞부분 컨트랙팅 패스고 디코더는 익스펜딩 패스입니다. 엔코더에서 이미지 콘텍스트를 포착하고 디코더에서 피처맵을 업샘플링하고 이전에 포착된 콘텍스트와 콘캣하여 로컬라이제이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즉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했습니다. FCN과의 차이점은 먼저 첫째로 디코더 측의 풀링 레이어를 전부 업샘플링으로 대체하였으며 또한 디코더 측의 원바이원 컨볼루션 층을 업샘플링 이후에 마지막에 활용했는데요. 즉 엔코더와 디코더가 시메트릭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샘플 파트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피처맵의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높은 해상도층으로 콘텍스트 정보 전파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익스펜딩 패스가 시메트릭한 모양이 나와서 유넷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죠. 여기서 쓰이는 터미놀로지, 즉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콘텍스트는 서로 이웃한 이미지 픽셀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여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넓은 이미지가 전반적인 콘텍스트, 즉 여기서 좁은 범위를 보면 얘는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모르지만 넓은 부분에서 보면 얘는 고양이다, 고양이 귀였다라고 알 수 있죠. 다만 로컬라이제이션 수행이 어려워서 픽셀별로 라벨링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이렇게 좁히면 세밀한 로컬라이제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엣지 같은 게 가능하지만 컨텍스트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패치 즉 타일은 이미지 인식의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중첩이 크지만 패치 방식은 중첩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버랩 타일 스트레치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 샘플링 시에 이메일에 매우 큰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에 오버랩 타일 전략을 사용해서 입력을 작게 만들어서 GPU 메모리 사용량을 저자가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버랩이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에 이게 인풋이 파란색이고 아웃풋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풋을 이만큼 줘도 아웃풋이 이만큼 나오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인풋을
그 다음 인풋을 준다면 이전 입력의 일부분이 그 다음 아웃풋을 꺼내는데 요만큼 겹치기 때문에 오버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미러링이라는 거는 원래 패딩을 시켜서 패딩 없이 컨볼루션을 수행하면 이미지 경계 부분에서 미싱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러링, 즉 그 이미지 경계 부분을 이렇게 반사시킨 식으로 이렇게 미러링 시켜서 익스트라폴레이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이전에 말씀드린 인터폴레이션의 반대 기법으로 바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넷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트랙팅 패스와 익스펜딩 패스로 구성됩니다. 컨트랙팅 패스는 일반적인 CNN 구조를 따르며 여기 다운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샘플링 하면은 채널은 2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익스펜딩 패스는 크롭핑된 이미지, 여기에 그 크롭된 이미지를 업샘플링된 이미지와 이렇게 콘캣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과정을 스킵 커넥션, 즉 FCN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롭하는 것은 컨볼루션으로 인해서 이미지 크기가 달라서 크롭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계상의 픽셀에 대한 정보가 날아가는 미싱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여기 익스펜딩 패스를 보면 2x2 업 컨볼루션을 역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업샘플링을 하는데 여기서는 채널이 하프로 2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는 아웃풋으로 64개의 피처 벡터가 나오는데 이를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의 수로 매핑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 시그멘테이션 맵의 촘촘한 타일링을 위해서 또한 여기서 2x2 맥스 풀링 레이어의 입력 이미지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펑션은 픽셀 와이즈 소프트맥스로 예측값을 출력하고요. 여기 소프트맥스 함수가 자주 본 게 있고,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스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서로 간섭하는 셀의 분리를 위해서 웨이트 맵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사전에 학습된 웨이트 맵은 서로 간섭하는 셀들의 경계선 분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즉 로스 펑션에서 간섭하는 셀들 사이의 백그라운드 라벨이 매우 큰 웨이트를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세퍼레이션 보더를 고려해서 이 웨이트 맵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더 맵은 다이엘레이션과 같은 몰폴로지컬한 오퍼레이션을 통해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아우멘테이션을 중요시하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트레인 샘플이 작거나 바이오메디컬 이미지와 같이 변형이 비일비재한 경우에 네트워크의 경고성과 불변성을 속성 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 데이터 아우멘테이션 중에서 유넷에서는 무작위 탄성 변형을 좀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랑 데이터 아우멘테이션으로 서로 가까이 붙은 셀의 분리를 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2015 챌린지에서의 IOU가 다음과 같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